자, 이제 NGO와 국제개발협력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NGO가 어떻게 해서 탄생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제 그 배경을 살펴봤고요. 결국에는 그 비영리 조직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서 정부 조직과 더불어서 필요한 어떤 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비영리 조직이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요. 먼저 비영리 조직의 기능이나 또는 목적은 공공의 목표를 제공하는 민간 조직으로 규정이 됩니다. 공공의 목표라는 거는 우리가 사적인 어떤 개인적인 그런 목표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 그 더불어 살아가는 그 공동체 사회에서의 공통적인 목표, 모두를 위한 어떤 최상의 목표, 최선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목표를 제공하는 민간 조직이라는 거고요. 또 특히 이제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정치적 권한을 행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변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는 조직들의 구성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소외되고 이제 취약한 계층들을 위해서 정부가 많은 정책이나 제도를 가지고 지원을 하거나 서비스를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지원이나 그 정책이나 제도에 어떤 정치적인 그 차원에서의 개입이 많은 부분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영리 조직은 그런 정치적인 권한을 어떤 더 강화해가지고 힘있게 그 대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그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약자들을 위해서 옹호하고 대변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수행한다는 거고요. 또 그런 서비스를 그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의 이제 기능을 갖추는 것이죠. 그런 조직의 구성체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즉 공적 목표, 즉 공공선에 관련된 명분을 가진 민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공선, 결국 우리가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거고요.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명분을 가지면 어떤 그 비영리 조직으로서의 그 우리가 흔히 정관의 표현이 되거나 조직의 목표를 얘기하는데 그 목표 자체가 공공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한 민간 조직을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이나 운영상의 정의를 잠깐 살펴보면 먼저 공식적인 조직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우리 비영리 조직은 법인격,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형태의 법인격의 형태를 가지고 법적인 제도 안에서 운영이 되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조직을 말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또 사적 조직도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그 민간 단체들, 사단법인, 그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인 목표를 규합하고 그 사람들의 그 합의점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사적 조직들이 있죠. 그리고 비영리 조직은 소유자나 대표자 또는 주주들에게 이익 배당을 하는 목적은 없습니다. 이익 배당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의사결정 권한은 소유자나 대표자 또는 주주들, 그 다음에 조직에 그 포함이 되어 있는 구성원 모두가 다 같이 의사결정권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그 구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자치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은 그 어떤 정부나 그 관료의 제지를 받거나 지도를 받거나 어떤 그 요구를 받는 조직이 아니라 사업의 내용이나 방향이나
또 그 추구하는 목적이나를 조직 내부에 자치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뭐 이사회나 아니면 대의원회나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자치적으로 운영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서 얘기한 대로 공공선을 추구하는데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아니면 정부의 요구에 의해서 아니면 뭐 어떤 그 대상의 그 특정 대상을 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더 좋은 사회, 더 좋은 바람직한 어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 만들어진 자발적인 조직이라는 것입니다. 비영리 조직의 기능에 대해서 크레이머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4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럼 비영리 조직이 하는 역할이 뭐냐? 첫 번째는 천병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천병이라는 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앞서서 뭔가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선두에 선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혁신적이고 또 선도적인 프로그램을 시도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나 관료에서 또 제도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틀에 박힌 어떤 과거의 그 모순이 있는 개선이 필요한 이런 정책이나 제도에 앞서서 비영리 조직은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바꾸고 더 좋은 방향으로 아까 공공선이라 그랬었죠. 혁신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앞장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앞장서는 프로그램을 시도할 수 있는 천병 역할의 조직이고요. 두 번째는 개선자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공공의 역할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 있고 비판을 할 수 있고 또 서비스를 확대하거나 개선을 도모할 수 있도록 그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 수행하는 혹은 민간 영리 조직이 수행하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감시나 비판, 우리가 소비자 그 운동이라든가 이런 소비자 보호 이런 것들이 감시나 일종의 비판의 의미가 되겠고요. 정책이나 제도에 대해서도 그 감시나 비판이라는 기능을 활용해서 더 좋은 개선을 도모한다는 거죠. 결국에 그런 감시나 비판을 한다는 것이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거나 과거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개선자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가치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정 소수의 특별한 이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뭐 더불어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더불어 사는 사회 또 공동체적인 의식 이런 부분들의 목표를 두고 취약계층이나 혹은 소외자나 이런 부분들을 위한 이익에 집중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법이나 제도가 허락하는 한에서 그런 그 서비스나 그런 활동들을 하는 가치를 보호하는 역할. 뭐 여기서 가치라는 거는 어떤 특정 대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여성으로서의 사회에서의 가치, 혹은 장애인으로서의 사회에서의 가치, 노인으로서의 사회적인 역할의 가치 이런 부분들을 특별하게 보호하고자 했을 때 우리는 비영리 조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공공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한계가 많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정부의 어떤 그 실패, 그 다음에 계약관계에서의 실패, 그래서 그 서비스의 양과 질적인 어떤 그 부족함, 이런 것들을 보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비영리 조직은 기능을 하고 존재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의 역할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동반자적인 이론을 기초로 합니다.
비영리 조직 혼자만이 독자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물론 비영리 조직에 앞서서 공공조직도 공공기능, 그러니까 정부나 이런 영리 조직의 그런 기능들이 각각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동반자 이론을 기초로 비영리 민간을 활용한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 정책의 수립 및 집행에서 고려해야 할 정책상의 함의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비영리 민간 조직은 사회복지 서비스에 있어서도 공급 정책을 수립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데 많은 어떤 정책적인 감시자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선안을 하는 제안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역할들을 이제 비영리 조직이 공공으로서 공동체를 살아가는 공공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영리 조직은 재정 책임의 확보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는데요. 비영리 조직은 이제 보조금물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면세 지위를 갖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부금을 내면은 소득세 법인세 혹은 소득세 감면을 받는다던가 이런 면세권을 갖는 지위를 가지고 있고요. 또 민간의 후원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인 개혁을 할 수 있습니다. 재정의 어떤 확보를 위해서. 비영리 조직은 영리 조직하고 달리 독자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비영리 조직 중에 우리가 수익사업,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업들을 일부 활성화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가비를 받는다던가 어떤 이용료를 낸다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수익 사업의 일환이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어쨌든 비영리 조직은 재정적인 어떤 운영상의 재정이 필요한 만큼의 그런 걸 확보를 해야 되는데 재정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형평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다양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형평성이라는 것은 자원을 동원하는 것, 자원을 이제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원을 배분을 하는 것도 지역이나 또는 인구 집단이나 또는 소속에 대한 어떤 차별성을 두지 않고 공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 배분을 우리가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 차원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재정은 형평성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성입니다. 사회복지 사업이나 시설의 운영에 관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비영리 조직을 사회복지 사업의 어떤 조직으로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비영리 조직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모든 조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은 어쨌든 비영리 조직에 속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를 예를 든다면 사회복지 사업이나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진입 규제의 설정 문제와 어떤 사업을 하느냐,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 어느 지역에서 운영하느냐, 또 사업의 내용들이 적정하냐, 이런 것들의 설정 문제와 서비스 활동에 대해서는 정부 규제 정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하고 정부의 부족한 걸 채우고 하는 활동들을 하는 것이 다양성의 차원에서의 비영리 조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공공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담보할 수 있는 행정적인 법적 책임과 회계상의 책임을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비영리 조직에서는 최우선적으로는 공공선을 추구한다고 했었죠. 그런데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지원을 하거나 서비스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공평하다는 거에 기준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우선순위를 공공의 우선순위입니다. 여기서는 공공의 우선순위를 담보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행정적이거나 법적 책임, 또 회계상의 책임은 항상 지켜나가면서 비영리 조직의 운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비영리 조직의 그 운영을 하면서 위험성도 있습니다. 비영리 조직이 우리 사회에서 공공조직과 영리조직과 더불어서 분명히 필요한 조직의 형태이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이나 기능으로 봐서도 존재에 대한 가치가 분명히 있음에 불구하고 비영리 조직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비영리 조직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은 민간 부문 서비스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견제하거나 감시하거나 문제를 삼았을 경우에 민간 서비스에 민간 부문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의 확장에 좀 제동을 걸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서비스 전달자로서의 역할, 그리고 정부 정책의 비판자로서의 역할 간에 견제하고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수행하는 비영리 조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또 어떤 차원에서는 정부 정책의 일부 개선이나 이런 비판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되는데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 부문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 조직인 경우에 지원을 받는 기간, 재정적인 부분에서 아까 확보라 그랬었죠. 재정적인 그 지원을 받는 기관으로서 또 비판을 하거나 개선점을 일방적으로 제시를 했을 때 그 역할 간에 서로 충돌하거나 그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는 비영리 조직의 위험성에 대한 내용으로는 비영리 민간 조직에 대한 보조금, 계약금을 지불하는 방식과 운영이 저비용 고효율을 지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영리 민간 조직은 대부분이 보조금이나 아까 얘기한 이용료나 약간의 수익사업 혹은 계약, 그 다음에 기부금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그 키워드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비영리 기관으로서 과연 비용을 효율적으로 쓰는지 또 더 낮은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서비스 기능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간섭을 배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규정에 집착해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장애를 갖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가 효율 또 기본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거에 집착하다 보면 규정에 집착하다 보면 사회가 바뀌고 대상이 바뀌고 또 서비스의 내용이나 이런 그 질적인 도모를 위한 그런 다양한 시도가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적으로 개입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에 해왔던 관행과 규정과 거기에 묶여서 조금 더 우리가 더 좋은 그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구애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위험성으로 등장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민간 부문의 자금이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기관의 보상 지원 방식을 개발해서 민간 자원 동원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비영리 조직이 갖고 있는 어려움인데요. 재정적인 또 인력 운영에 대한 충분하지 않은 환경에 있습니다. 재정 확보라는 거는 보조금이나 계약금이나 이용료나 기부금을 하더라도 그 사업을 서비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자금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운영하는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봉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그 기관이 어떻게 그 운영하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기관 비영리 조직의 존재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데 민간 자원을 확실하게 동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게 비영리 조직으로서는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죠. 민간 자원 동원을 실패했을 경우에 또 민간 자원 동원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영리 조직이 융통성, 독립성의 유지에 중요한 민간 기부금을 계속적으로 활성화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비영리 조직이 수동적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기부금을 받거나 수익, 약간의 이용료를 가지고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정책, 머무르는, 현실에 머무르는 그런 운영보다는 계속적으로 민간 기부금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그런데 그 민간의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정책은 어떻게 우리가 제안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예로는 기부금에 대해서 소득세 그 감면 비율을 법적으로 어떻게 강화하느냐. 또 법인세 감면 비율을 어떻게 강화하냐. 법인세를 더 감면을 많이 해주면 기업들이 더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또 개인도 기부금에서 그 소득세 감면을 확장해주면 또 기부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환경, 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정책, 이런 것들을 제안하는 것이 비영리 조직이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위험성을 줄이는 그런 어떤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비영리 조직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강의를 다 청취하시고 사이버 캠퍼스에 있는 그 퀴즈를 30분 동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1주차 1, 2, 3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